자, 이제 가격 이론부터 또 보겠습니다. 지금 뭐 나머지는 별로 중요한 거 아닙니다. 지금 이 감정평가는 가능한 한 분량을 줄여서 공부를 해야 됩니다. 지금 한 것도 벅찰 정도인데 다른 것까지 신경 쓰면 더 힘들 수 있으니까 일단은 제가 말씀드리는 것 위주로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더 많은 걸 하신다고 하면은 그건 패망의 지름길입니다. 자, 이제 가격 이론입니다. 자, 이 가격 이론이 한 3문제에서 4문제 다 치면은 한 5문제까지는 돼요. 잡다한 것까지 다 치면. 근데 이제 그런 것을 다 공부하기는 조금은 어렵고요. 그래도 조금씩은 터치는 해드리는데 일단은 그 가치와 가격을 구별하는 거, 요게 이제 좀 중요합니다. 가치와 가격을 좀 구별을 해야 돼요. 올해도 여기서 출제가 됐습니다. 가치라는 게 뭐고 가격이라는 게 뭐냐. 조금 전에 감정평가라고 하는 것이 뭐라고 했죠? 토지 등의 뭐를? 경제적 가치를 판정해서 그 결과를 가액으로 표시하는 거죠. 그 가액이 요 가격에 해당하는 거예요. 가액이. 경제적 가치라고 했잖아요. 경제적 가치를 이 가액으로 표시를 해야 돼요. 자, 그 가치와 가격입니다. 가치와 가액. 자, 그러면은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하나는 추상적이라면 하나는 구체적인 성격을 갖거든요. 어떤 게 더 추상적인 성격을 가지겠습니까? 이건 다들 아시죠? 가치라고 하면 좀 막연한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 골동품, 진품 명품에 나오는 그 골동품도 경제적 가치를 결국은 가액으로 표시하는 거잖아요. 가치라고 할 때는 사실 판단하기가 쉽지가 않죠. 근데 그거를 가액으로 전광판에 딱 표시를 하면 아, 저 정도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좀 더 구체적인 값이 되는 겁니다. 이거는 좀 추상적인 값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거는 좀 구체적인 값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는 주관적이고 하나는 객관적이다 라면 주관적인 성격이 강하고 하나는 객관적인 성격이 강하다면 어떤 쪽이 더 주관적인 성격이 강하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좀 주관적인 성격이 강하고요. 이게 좀 객관적인 성격이 강합니다. 자, 근데 우리가 이렇게 가치와 가격을 구별은 하는데 사실은 이렇게 구별하는 것이 모든 재화에 대해서 이렇게 구별을 하는 것은 아니에요. 경제학에서는 이거 잘 구별하지 않습니다. 경제학에서 말하는 상품이라고 하는 것은 대체로 단용재를 말합니다. 단용재. 그러니까 한 번 쓰고 많은 물건, 한 번 써버리면은 더 이상 쓸 수 없는 그런 물건을 단용재라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수요 공급할 때 예를 들었던 사과 있죠, 사과. 사과 이런 거는 단용재라고 볼 수 있어요. 한번 먹어버리면 더 이상의 효용을 누릴 수가 없죠. 자, 이런 단용재의 경우에는 대체로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이 그 물건의 가치하고 비슷한 정도로 나타납니다. 그거는 더 이상 한 번만 써버리거나 먹어버리거나 하고는 더 이상 효용이라는 게 없기 때문에요. 근데 사실은 이 부동산은 그렇지가 않은 거죠. 한 번 쓰고 말 물건이 아니죠. 이 부동산으로부터 예를 들어 여기에 투자를 한다. 이렇게 이런 부동산이 이제 분양받아 가지고 투자를 하면은 앞으로 무슨 수익을 얻는 거요? 임대료 수익을 얻는 거죠. 그 임대료 수익을 얻는 게 원래만 얻는 게 아니고 내년에도 얻고 후년에도 얻잖아요. 그럼 내가 투자했을 때 나가는 돈하고 투자 금액하고요. 내가 투자해서 들어오는 수익, 임대료 수익. 이걸 따져봐서 이게 투자할 만하면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건 나중에 발생하는 임대료 수익이란 말이에요. 한 번 임대료 수익 발생하고 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장래 발생할 그 수익을 언제 따져봐야 되는 거예요? 지금 따져봐야 돼요, 지금. 지금 현재 시점에. 그게 가치란 말이에요, 가치. 그래서 그걸 뭐로 표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가액으로 표시해야 되는 거거든요, 사실은.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가치라고 하는 표현은 가격하고 구별할 때는 이런 내구재 같은 경우에는 구별을 하는 편이에요. 왜냐하면은 이게 장래 기대되는 편익을
지금 현재 시점에서 가치를 판정해서 가액으로 나타내야 되는데 이 값이 가액으로 나타낸 값이 실제로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과 반드시 일치한다는 보장이 없어요. 여러분들 IMF 겪어보셨나요? IMF 때 부동산 가격이 폭락을 했습니다. 아주 심하게 떨어졌을 때는 최고점 대비 10%의 경매가 낙찰될 때도 있어요. 경매니까 아무래도 좀 낮게 낙찰되긴 했지만 그게 아니라 할지라도 반토막 난 거는 수두룩하다 이 말이죠. 자, 그럼 결국은 그게 반토막이 정말 그게 경제적 가치를 나타낸 거냐 이거예요. 그러면 그 전에 반토막 나기 전에 최고점을 찍은 것도 결국은 그 경제적 가치를 나타낸 금액이었을까요? 이게 쉽지 않다는 거죠. 이 반토막 나기 전에 최고점을 찍은 상태는 우리가 매스컴에서 표현하듯이 거품이 끼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너무 높게 평가되어 있는 거죠. 실제로는 그만큼 돈을 벌 수 없는 물건이 그렇게 거래가 되는 거죠. 물론 이게 부동산에만 나타나는 현상은 아니에요. 동산에도 나타나기도 해요. 근데 동산은 이게 신속하게 조정이 되는 편입니다. 부동산은 신속하게 조정이 되지 않아요. 전 세계적으로 이런 현상, 이렇게 거품이 낀 현상, 버블이라 그래요. 영어로 버블. 거품이 낀 현상이 그 시기가 몇백 년 전인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꽤 오래됐는데요. 네덜란드 아시죠? 네덜란드가 바다보다 육지가 더 낮은 동네라 그러죠. 그래서 네덜란드 이런 의미가 이게 아래라는 의미라고 합니다. 이게 아래의 땅 이런 의미. 근데 이 네덜란드는 튤립으로 유명한 나라죠. 튤립으로 유명한 나라인데 이 네덜란드가 예전에 보니까 사실은요, 이 네덜란드가 그냥 작은 나라가 아니더라고요. 이게 네덜란드가 경상도 정도의 땅을 갖고 있대요. 근데 한때는 전 세계를 호령을 했을 정도로 17세기 아주 대단한 역사를 갖고 있더만요. 이 네덜란드라는 나라가 아주 그 독립정신이 투철하고요. 그리고 관용이라는 것도 굉장히 대단하고요. 이렇게 관대한 거, 종교라든가 사상, 민족 이런 데 대한 관용이 굉장히 투철하답니다. 그래서 그로 인해서 네덜란드가 발전할 수 있었대요. 종교의 자유, 인종에 대한 자유, 뭐 이런 차별 없고 이런 것들이 그래서 그쪽으로 인재들이 간 거죠. 인재들이 관용이 있으니까, 관대하니까 뛰어난 인재들이 그쪽으로 많이 몰려갔던 겁니다. 그래서 그 세계 금융 기법이 거기서 많이 발전했답니다. 세계 금융 기법이 세계 최초의 주식 회사가 거기서 만들어졌대요.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 들어보셨나요? 동인도 회사가 그게 이 주식 회사의 형태가 거기서 제일 먼저 1607년도에 대단한 나라죠. 그렇게 보면. 자, 어쨌든 그 네덜란드의 튤립이 장사가 되는 돈이 된다는 소문에 튤립은 뿌리로 이렇게 알뿌리로 이렇게 번식을 하죠. 알뿌리로 번식을 하는데 이 돈이 된다는 소식에 이 알뿌리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았답니다. 천정부지. 이거 이제 키우면은 돈이 된다 이렇게 하니까. 자, 그럼 너도 나도 어떻게 전부 다 알뿌리 사다가 튤립 재배하는 거죠. 그래서 알뿌리 팔고 또 팔고 근데 너도 나도 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천지가 알뿌리야. 천지가 가격이 폭락하는 거죠. 그건 이제 동산의 경우죠. 동산의 경우에도 그런 거품이 낍니다. 근데 그런 거는 순식간에 무너집니다. 부동산보다는 훨씬 빠르죠, 그게. 우리나라에도 그런 게 있었답니다. 1960년대에 메추리 알을 이렇게 낳게 하면 이게 돈이 된다는 소문에 너도 나도 메추리 길렀대요. 너도 나도 집집마다. 그러면 이제 메추리 알 팔아가지고 돈 되니까. 달걀 말고 메추리 알.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너도 나도 집집마다 메추리 기르면은 너도 나도 메추리 알 다 나올 거 아니에요. 메추리 알 가격이 폭락하는 거죠. 메추리 알이 돈이 될 줄 알았는데 돈이 안 되면은
결국은 비싼 돈 주고 산 메추리가 애물단지가 되는 거죠. 이거 사료 주는 게 아까워요. 그래서 이 음동설 안에 다 메추리를 내버려가지고 길거리에 메추리가 얼어 죽은 게 수두룩했대요. 그것도 이제 일종의 거품이에요. 지나치게 그 정상적인 가치를 벗어나는 거죠. 근데 이런 물건들은 신속하게 돌아옵니다. 사람들이 알아차리는 데까지 시간이 많이 안 걸린다고요. 근데 부동산은 이게 알아차리는데 시간이 꽤 걸리죠. 잘 모릅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뉴스에 몇 달간 계속 거품이냐 아니냐의 논쟁이 있어요. 한 6개월 이상. 6개월 이상 거품이냐 아니냐의 논쟁이 있으면 거품을 의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논쟁이 있다는 것 자체가. 그러겠죠. 그렇게 보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얘기죠. 그리고 저평가된 것도 이제는 바닥이다, 이제는 바닥이다라는 얘기가 몇 달 이상 계속 매스컴에 오면은 이제는 거의 바닥을 찍을 때가 되지 않았냐.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쨌든 반응이 굉장히 느리다는 겁니다. 뭔지 아시겠죠? 그래서 부동산 학에서는 이걸 좀 구별을 하는 편이다 이 말이에요. 가치와 가격을. 그래서 가치는 어떻게 구별하는가 하면은 이렇게만 구별하는 것은 아니고요. 장래 기대되는 편익의 현재값 이렇게 해요. 장래 기대되는 편익의 현재값. 이제 줄여서 말하면 현재값이에요. 근데 어떻게 앞에 지금 뭘 생략했죠? 장래 기대되는 편익. 그러니까 효용의 지속기간이 긴 물건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장래에 예상되는 편익을 현재 시점에서 판정할 때 그 값. 근데 추상적이라는 거죠, 이게. 쉽지 않아요. 이 현재값이 얼마나 클지 작을지는. 근데 이 가격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지불된 값에서 과거값 이렇게 구별을 해요. 요거는 사실 약간의 조금 논란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학자들이 이렇게 구별을 해요, 그냥. 그러니까 그냥 따라가는 게 좋아요. 약간 이제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긴 한데, 가치는 장래 기대되는 편익의 현재값이다. 가격은 실제로 지불된 값이다. 이렇게. 이 거래할 때, 매매할 때 실제로 지불된 값이다. 그래서 과거값이다. 이렇게 구별을 해요. 원래 여기서 출제가 됐어요. 요거를 현재값으로 쓰고요. 요거를 미래값으로 쓴 거예요. 헷갈리게. 장래 기대되는 편익의 현재값 하니까 혹시라도 미래값으로 오해를 할 수 있거든요. 어떤 때는 이렇게 물은 적도 있어요. 이거 바꿔가지고. 추상적 주관적인 것을 바꿔가지고 요거 하고 틀린 지문으로 만드는 거죠. 그렇게 물을 때도 있고요. 또 이 가치라고 하는 거는 일정 시점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여러 가지. 일정 시점에. 하나의 시점에. 근데 지불된 금액은 몇 개밖에 없어요. 지불된 금액은 하나밖에 없죠.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어요. 가치라고 하는 것은. 자, 이게 뭔가 하면은 제가 이 가치 얘기할 때마다 제 자동차를 얘기하는데요. 얘기한 적이 있을지도 몰라요. 자동차. 29만 6,200이라고, 키로수가. 제가 왜 이렇게 잘 기억하는가 하면은 내일 모레가 제가 만기가 돼요. 1년 만기. 1년 만기가 되는데, 요거 1년에 10,000km보다 덜 타면 5% 정도인가 환급을 해줘요. 보험료를. 혹시 들어보셨어요? 1년에 10,000km를 운행을 안 하면, 예? 9,000km? 아, 그 회사마다 좀 다를 수 있어요. 회사마다, 거긴 또 9,000km. 9,000km. 몇 프로 돌려주죠? 돌려받을 정도로 별로 운행 안 합니까? 이번에 처음 신청하셨어요? 저는 이미 2년 전부터 알고 있어서, 저는 그렇게 많이 안 해주는데, 확인해 봐야겠네. 5%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그래서 지금 키로수를 알고 있는 거예요. 제가 시작할 때가 28만 6,305거든요. 지금 현재 29만 6,200이에요. 105km 남았어요. 그게 내일 모레까지요. 그러니까 12월 17일 밤 12시까지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틀 동안 105km 더 탈 수 있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지금 29만 6,200이라는 숫자를 찍어 보신 분이 계실까요? 거의 없죠, 이렇게. 이렇게 오래 타는 사람 없죠?
제 차가 지금 만 14년 6개월 됐습니다. 만 14년 6개월 되고요. 군데군데 녹슨데도 있고요. 자, 이런 차입니다. 수험생분 중에 중개하시는 분한테 물어보니까 이거를 얼마쯤 하느냐 하니까 안 산다고 할 정도예요. 폐차하면 요즘 얼마 주죠? 폐차하면 예전에 10만 원 받았었는데 폐차하는 차도 10만 원 받잖아요. 요즘 얼마 받습니까? 10만 원 네? 10만 원. 아, 중형은 40 정도요? 예? 아, 그래요? 중형은 뭐 그럼 폐차 받을 때도 특별히 대접받네? 아, 그래요? 그럼 저는 10만 원보다는 조금 더 받으려나? 한 20만 원 받으려나 모르겠네. 근데 어쨌든 지금 제가 봤을 때는 그거요. 이런 차 어디 가서 구할 수 없어요. 차 타는데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운행하는데 전혀 지장 없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뭐 크게 고장 난 적도 없어요. 그냥 잘게 그냥 수리하거나 약간 뭐 갈거나 하는 거 이런 거밖에 없어요. 제일 크게 들어간 게 뭐죠? 그거 타이밍 벨트 한 10만 가까이 되면 한 번씩 갈아줘야 되는 거. 그 2번 간 거밖에 없어요. 제일 크게 그게 돈 제일 크게 들어가는 거. 미션 오일 가는데 돈이 좀 많이 들어간 거 외에는 뭐 소소한 거 외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전혀 운행하는데 지장이 없으니까 이거를 굳이 폐차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근데 지금 시장에서 시장가치 시장에서 예를 들어 20만 원 쳐준대. 이거 폐차 값으로. 자, 근데 제가 봤을 때 20만 원 들고 이런 물건 어디 가서 아무리 찾아 헤매도 구할 수가 없습니다. 200만 원 줘도 지금 이와 같은 상태의 차를 구할 수가 없어요. 제 생각에는. 그렇다면 제가 생각하는 주관적으로 생각하는 이런 가치를 사용가치라 해요. 사용가치. 사용가치는 200만 원이에요. 그럼 팔아요? 안 팔아요? 팔 수가 없는 거죠. 폐차할 수가 없는 거죠. 이런 물건 찾을 수가 없어요. 자, 보세요. 똑같은 시점이에요. 지금 현재 시점에 사용자가 본 주관적인 가치 하고요. 시장에서 보는 객관적인 가치 다를 수 있죠. 근데 보험회사에서 딱 보험료 책정하려면 또 이걸 매겨야 되잖아요. 보험회사에서 보험료 책정하려고 매기는 그런 가치를 보험가치라고 해요. 그게 190만 원 이렇게 돼 있어요. 시장에서는 가치가 없어도 보험사에서는 판단하는 가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지금 오늘 날짜로 다 똑같아요. 지금 견적서 받아봤는데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견적서. 똑같은 12월 15일인가 오늘? 12월 15일인데도 이렇게 여러 가지 가치가 있을 수 있어요. 같은 시점에. 됐나요? 네, 그게 가치 개념이에요. 가치는 일정 시점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자, 이 나중에 이런 것도 하고 이런 뭐 사용 가치 이런 구체적인 여러 가지 종류의 가치는 나중에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그 또 어떤 게 있는가 하면 요거 하나 또 써드릴게요. 가치라고 하는 것은 가격 플러스 마이너스 오차 이렇게 나타날 수 있어요. 가치는 가격 플러스 마이너스 오차. 요거는 일치한다는 보장이 없다는 거죠. 조금 전에 제가 IMF 직전에 고점 이렇게 한 거는 뭐가 끼었을 가능성이 많다고요? 거품이 끼었을 가능성이 많다고요. 그거는 이런 오차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IMF가 한창 진행될 당시에 막 그 가격이 폭락했을 때 이것도 뭐가 이제 저평가되어 있어서 가치와 가격에 오차가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한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고요. 이러한 현상을 가격 왜곡 현상이라고 그래요. 가격이 왜곡되어 있다. 이 정상적인 가치를 지나치게 벗어나 있는 거죠. 어느 정도 근처에 있으면 괜찮지만 이런 거는 단기적인 현상이에요. 장기적이 되면은 결국 가치하고 가격은 어떻게 될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일치할 수밖에 없겠죠. 장기적으로는 일치할 수 있습니다. 근데 단기적으로는 이런 오차가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됐습니까? 장기적으로는 어떻다고요? 가격과 가치가 일치하고요. 단기적으로는 저렇게 오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봐주시면 되고요. 그게 이제 지금 괄호 1번과 괄호 2번에 있는 내용이죠.
괄호 2번에 맨 밑에 그 가치의 전문가는 괄호 2번의 표의 제일 밑에요. 가치의 전문가는 감정평가사. 그다음에 가격의 전문가는 공인중개사. 이건 뭐 별로 중요한 건 아닙니다. 참고로 보는 내용이고요. 다음에 이제 괄호 3번에 가치 형성 요인이 있고요. 괄호 4번에 가치 발생 요인이 있죠. 자, 이게 이제 뭔 내용인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가치 형성 요인이라고 하는 거는 가치 발생 요인하고 이제 함께 기억을 해야 돼요. 얘가 얘한테 영향을 미치고요. 가치 발생 요인이 수요 공급에 영향을 미쳐요. 결국 수요 공급에 의해서 뭐가 결정돼요? 가격이 결정되죠. 여기서 이제 가격이다라고 하면 이제 가치를 반영하는 가격을 의미하는 거예요. 원칙적으로는 특별한 언급이 없으면 가치와 가격은 일치한다라고 보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따로 질문을 할 때는 가치는 어떻고 가격은 어떻고 이러면은 뭐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차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따로 이렇게 질문할 때는 그렇게 대답하면 되고 특별한 언급이 없으면 이제 일단은 가치와 가격은 일치한다라고 보는 겁니다. 자, 근데 이걸 이제 중심으로 기억하세요. 가치 발생 요인. 어떤 물건이 이제 가치를 갖기 위해서는 어떤 요인들이 있어야 된다 이런 거거든요. 여기 지금 효용성이라고 하는 거 하고요. 상대적 희소성이라고 하는 거 하고요. 유효, 수요 이런 게 있어요. 유효, 수요. 여기 이제 어떤 사람은 플러스 이전성을 더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전성. 보통은 이제 효용성, 상대적 희소성, 유효, 수요 이렇게 하는데 이런 단어가 전부 다 추상적이죠. 근데 유효, 수요는 앞에서 했죠? 어디서 했을까요? 수요니까 수요에서 했겠죠? 유효, 수요가 뭘까요? 여기에 대응하는 개념이 잠재 수요가 있었어요. 제가 이거 설명드릴 때 애들은 가라 그랬어요. 애들은 가라 그런 이유가 뭐예요? 돈 없으면 소용이 없다 그랬죠. 시장에 등장하는 수요자들은 구매 의사뿐만이 아니라 뭐도 있어야 돼요? 돈도 있어야 된다고. 능력이 돼야 된다고요. 그래야만 이제 가치가 발생한다 이건데 얘네들이 결국은 여기에 영향 미치는 거예요. 수요 공급에. 얘네들이 여기에 영향 미치는 거예요. 자, 이제 이걸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이 효용성이라고 하는 거죠. 이건 만족도 이런 거거든요. 근데 이 효용성만 있어서는 가치가 발생할 수 없다는 거예요. 얘네들이 함께 있어야 돼, 함께. 여기서 말하는 가치는 무슨 가치일까요? 경제적 가치예요? 경제적 가치가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거? 여기서 말하는 거는 경제적 가치를 말하는 거예요. 감정평가 이제 처음 딱 들어와서 첫 시간에 감정평가는 뭐의 경제적 가치를? 토지 등의 경제적 가치를 판정해서 그 결과를 가액으로 표시하는 거라 그랬죠. 자, 그 경제적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 이걸 말하는 거예요, 지금. 아시겠어요? 우리는 여기 지금 부동산 학개론에서 나온 가치라는 단어는 전부 뭘 말하는 거예요? 경제적 가치라 그래요. 근데 여기서는 그렇습니다. 경제학에서는. 근데 철학에서 가치라고 하면은 그거는 경제적 가치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철학에서는. 예를 들어서 보세요. 우리 1인 1표로 투표를 하죠. 1인 1표로 투표하지 않습니까? 이것도 가치입니다. 가치. 가치라는 거를 공평하게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1인 1표예요. 이런 것도 가치라는 표현을 씁니다. 철학 같은 데서는. 가치라는 게 경제적 가치만 있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다른 가치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1인 1표 이게 이런 가치가 훼손돼요. 이런 가치가 훼손되는 게 지난번에 나왔잖아요. 선거구 획정을 다시 하라. 위헌 판결 났죠. 지금 현재 어떤 데는 이 선거구가 30만인 데가 있고요. 어떤 데는 10만인 데가 있어요. 10만인 데서 한 명 뽑는 거하고 30만인 데서 한 명 뽑는 거는 다르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걸 다시 조정해야지. 그럼 어떻게 됩니까? 너무 많은 데는 조금 줄여야 되고요. 너무 적은 데는 늘려야 되죠. 그러니까 시골 쪽은 없어지는 데가 생기는 거죠. 시골 쪽은 없어지는 데 생깁니다. 이런 서울 쪽은 다시 생기는 데가 있을 수도 있고요. 획정을 다시 해야 되니까. 3배 차이 나면 안 되니까. 그러면 위헌해요. 그게 이제 가치의 훼손이에요. 가치 훼손. 근데 여기서 말하는 가치는 무슨 가치예요? 경제적 가치. 이 소리 무슨 소리예요? 돈 주고 사느냐 못 사는, 돈 주고 살 수 있는 걸로 하느냐 못 하느냐, 이 내용이란 말이에요. 자, 그런 가치요. 다시 효용성. 어떤 물건이 가치를 갖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효용성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추상적이에요. 근데 쉽게 말하면 쓸모가 있어야 된다, 이 뜻입니다. 쓸모가 있어야 돼요. 효용성. 쓸모가 있어야 돼요. 자, 그런데 그것만 있어서는 안 된다고요.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마시는 공기 있죠? 마시는 공기. 효용성 있어요, 없어요? 마시는 공기 효용성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가치가 있어요, 없어요? 제가 지금 가치는 무슨 가치라고 그랬어요? 금방, 그래서 경제적 가치를 말씀드린 거예요. 경제적 가치가 있냐, 이 소리는. 돈 주고 사거나 뭐 이런 물건이냐, 이 소리예요. 한국에서는 돈 주고 안 사지만. 네, 어디서는 또 돈 주고 사는 데도 있어요. 노르웨이 같은 데서는 공기 팔아먹잖아요. 깨끗하니까. 오히려 거기가 오히려 돈 안 주고 살 것 같은데. 수출하는 수출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오염될 가능성이 많겠습니다. 그 용기에 발암물질이 있어서. 그죠? 물론 나중 되면 그럴 수는 있습니다. 나중 되면 그럴 수 있어요. 자, 공기 효용성 있어요, 없어요? 효용성은 있어요. 효용성은. 쓸모는 있다고요. 효용성은 있는데 경제적 가치는 없다고요. 왜 그럴까요? 널려 있으니까 돈 주고 살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누가 돈 주고 사겠냐고. 근데 자 보세요. 고산지대 이게 비행기가 추락했는데 살아남았어요. 근데 산소통이 몇 개 없어요. 산소통이 몇 개 없어. 고산지대. 그러면 상황은 다르죠. 이제 희소하죠. 희소해. 그럼 어떻게 해? 갖고 있는 돈 얼마든지 죽어라도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근데 돈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죠. 돈 없으면 그냥 죽어야지. 돈이 있어야 그 경제적 가치 대가를 지불하고 거래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가치가 발생하기 위해서는 효용성도 있어야 되고 뭐도 있어야 되고 희소성도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 가치가 발생한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공기는 뭐는 높은데 효용성은 엄청 높아요. 엄청 높은데 그 엄청 높은 것보다도 훨씬 더 많이 공기가 많다는 거예요. 희소하지 않다는 거죠. 자, 그럼 거꾸로 다이아몬드 좋아해요? 그렇잖아요. 다이아몬드 좋아하시죠? 어떻게 생겼는지 몰라요. 아, 그래요? 이뻐요. 효용성 있어요, 없어요? 효용성이 있죠. 예, 못 보셨다면서 효용성 있는 건 아시네요. 효용성은 분명히 있습니다. 반짝반짝 빛나고. 근데 그 해봤자 그 효용성은 공기의 효용성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실은. 근데 경제적 가치는 엄청 높죠. 경제적 가치가 엄청 높은 이유가 뭐예요? 굉장히 희소하다 이 말입니다. 예, 이걸 같이 있어야 돼. 이런 걸 항상 함께 봐야 된다, 함께.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어떤 물건이 경제적 가치를 갖기 위해서는 어느 하나만 있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얘네들이 모두 함께 있어야 돼요. 근데 어떤 학자는 이 이전성을 들기도 하는데 이 이전성은 권리의 이전성을 말해요. 권리. 물리적 실체로 이전성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부동산에서는 지금 이런 걸 물리적으로 이전한다고 하면 내가 갖고 있던 거 저한테 주면 돼요. 이렇게 주면 되는데 어차피 부동산은 내가 갖고 있던 걸 물리적으로 넘겨주는 게 아니죠. 서류상으로 어떻게 해요? 등기부상 소유권을 넘기는 거죠. 권리의 이전성을 말해요. 이런 것들이 가치 발생 요인이다 이 말입니다. 여기에다가 영향을 미치는 놈. 자, 여기에 영향을 미치는 놈이 가치
형성 요인이에요. 여기 영향 미치는 게. 자, 예를 들어 볼게요. 근데 이건 앞에서 사실 했어요. 우리 앞에서 수요 공급할 때 소득이 증가하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소득이 증가하면 수요가 증가한다 그랬죠? 그 소리는 이 유효 수요가 커지는 거예요. 소득. 여기 영향 미쳐서 수요가 증가해요. 자, 앞에서는 이번은 입문 과정이라 자세히는 말씀을 드리지 않았는데, 앞에서 수요 공급 얘기할 때 사실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었어요. 건폐율이라는 거는 들어보셨죠? 건폐율 규제가 강화되면 어떻게 될까요? 건폐율이나 용적률 규제가 강화되면 더 많이 지을 수 있어요? 못 지어요? 더 규제가 강화되는. 강화된다는, 규제가 강화되는 거예요? 규제가 강화된다는 얘기는 더 못 짓는 거죠. 더 못 지으면은 이 공급이 줄어들어요. 앞에서는 그렇게 얘기했다고요. 그런 식으로. 앞에서 수요 공급에서는 바로 이렇게 다이렉트로 갔어요. 근데 여기서는 어떻게 해요? 상대적 희소성이 더 커지는 거예요. 건폐율 규제가 강화되면은 희소성이 커지겠죠. 그러면 공급이 이게 감소해요. 공급 감소하니까 가격이 올라가. 이런 식으로 단계별로 얘기한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는. 그러한 가치 발생 요인에 영향을 미치는 놈이 누구라고요? 가치 형성 요인이다. 이렇게. 됐습니까? 거기에 이제 여러 가지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경제적인 요인도 있고, 법적인 요인도 있고,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뭐, 인구 증가라든가 이런 사회적인 요인도 있고,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그게 가치 형성 요인이에요. 그래서 그 가치 형성 요인에 그 의미라고 되어 있죠. 129쪽에. 의미에서 부동산 가치 발생 요인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가치 형성 요인이라 하고요. 그 다음에 분류해서 일반적 요인, 지역 요인, 개별 요인 이렇게 있잖아요. 자, 그런데 그 표에 있는 거는 개별 요인을 분류하는 게 아니에요. 오해하면 안 돼요. 그 표에 사회적 요인, 경제적 요인, 행정적 요인 있죠. 그거를 그 구체적인 항목을 다 외우려고 하면 안 돼요. 그냥 어디까지만 알아두세요. 사회적, 경제적, 행정적 요인이 있다. 여기까지만 알아두세요. 사회적, 경제적, 행정적 요인이 있다. 여기까지만 알아두세요. 행정적 요인이 있다. 예를 들어서 이게 소득은 무슨 요인이에요? 소득은 경제적 이렇게 가면 돼요. 건폐율 규제 강화 이거 뭐예요? 행정적 이런 식이에요. 그 다음에 인구 하면은 이쪽으로 인구. 인구는 사회적 요인으로 들어가요. 자, 이런 것들이 어디에 영향을 미치냐면 여기에 영향을 미친다. 여기에. 효용성이나 상대적 희소성이나 유효 수요에 영향을 미쳐서 결국 수요 공급에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기억을 하시면 되고요. 다음에 괄호 5번에 보시면 괄호 5번 130쪽이에요. 괄호 5번에 부동산 가치 또는 가격의 특징이라고 되어 있죠. 요거는 지금 단계에서는 너무 깊이 보시거나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게 뭐 가격과 임대료로 표시되어 있다. 이게 이제 가격은 이제 교환 시장이 매매 시장이고요. 매매 시장에서는 뭐라고 불러요? 매매 시장에서는 가격이라고 부르고 임대 시장에서는 임대료라고 부르는 거죠. 근데 제가 이거 수요 공급 말씀을 드릴 때 사실은 이 가격이라는 단어에 대해서는 이미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이 가격이라는 용어는 대표 용어고 특별한 시장에서는 가격이라는 것을 다른 이름으로 부른다 그랬죠. 그러니까 그냥 가격이라고 부르는 건 대부분의 가격, 이게 이제 넓은 의미의 가격이에요. 이거 좁은 의미의 가격 하면 이제 이런 매매 시장 이렇게 가격 부르는 거 또는 대부분의 시장은 다 가격이라고 부르는데 임대료라고 부르는 것은 무슨 시장에서? 임대 시장에서 또 뭐 있었죠? 생산 요소 말씀을 드릴 때 노동 시장에서는 가격을 뭐라 그랬죠? 노동 시장에서는 가격을 임금이라 그랬죠. 또 자금 시장에서는 이자율이죠. 임대 시장 중에서도 토지 임대 시장에서는 토지 임대 시장에서는 지대라고 했고요. 외환 시장에서는
환율이라 그랬죠. 얘네들이 다 뭐라고요? 다 가격이에요. 다 가격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협의의 의미의 가격만 쓰는 게 아니라 다른 종류의 가격도 많은데 우리는 밑으로 내려갈 일이 거의 없어요. 예, 그나마 요 세 가지는 뭐 단어가 등장은 하죠. 이 단어는 아예 등장 안 하고요. 우리 학계론에서는. 요 단어는 등장은 합니다. 근데 여기서는 지금 감정평가에서는 요 둘만 얘기하는 거죠. 매매 시장에서의 가격, 임대 시장에서의 가격, 부동산 임대 시장. 그렇게 나누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표현을 좀 바꾸는 게 좋겠네요. 디귿에 보시면 가격과 임대료로 표시된 디귿에 보시면 양자는 원물과 과실의 관계 이렇게 되는데 요즘 민법에서 원물이라는 표현을 씁니까? 민법에서. 이거 민법에서 나오는 얘기인데요. 원본과 과실 이런 말 들어봤어요? 원본과 과실 이렇게. 원본과 과실. 이렇게 하지 않나요? 원물? 네? 네, 원금이자. 원금이자, 이게 이제 원본이고, 이게 과실이고요. 가격은 원본에 해당하는 거고, 임대료는 과실에 해당하는 이런 의미죠. 원본과 과실. 자, 됐고요. 다음에 권익에 대한 대가 또는 지역적으로 형성, 개별적으로 형성, 장기적으로 형성. 밑에 거는 별로 안 어려워요. 지역적으로 형성된다거나 개별적으로 형성된다거나 장기적으로 형성되는 거 이런 거는 별로 안 어렵습니다. 그렇죠? 이거는 왜냐면은 지역적으로 형성된다. 이게 똑같은 삼성 레미안이라 해도 강남에 있냐 강북에 있냐에 따라 다를 수 있죠. 지역에 따라 얼마든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개별적이고 장기적 이거는 얼마든지 이해가 되는데 권익에 대한 대가 이게 좀 어려워요. 그건 뭐 지금은 부담 없이 들으세요. 권익에 대한 대가 이게 뭔가 하면은 지금 우리 어떤 토지를 갖고 있으면 이 소유권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소유권자가 지상에 지상권을 설정할 수 있거든요. 소유권자가 지상권을 설정해 준다고 해서 소유권을 잃어버리는 건 아니죠. 대신 소유권 행사에 제한이 따르죠. 이 사람이 쓸 수 있고 이 사람은 못 쓰는 거죠. 이런 거를 제한 물권 이렇게 얘기하죠. 민법에서 다 했죠. 제한 물권 중에서도 지상권은 용익 물권 이렇게 하죠. 사용과 관련된 물권이죠. 이 지상권에 다시 뭐를 설정할 수 있는가 하면 임차권을 설정할 수 있어요. 이게 지상권자가 임차권을 설정할 수 있어요. 그런데 자, 땅은 한 개밖에 없죠. 땅은 한 개밖에 없는데 관련된 권리가 몇 가지예요, 지금? 세 가지죠. 그럼 몇 개의 권익이에요? 세 개의 권익이 있어요. 세 개의 권익. 자, 근데 이 땅이 수용이 돼보세요. 수용되면 이 사람만 보상금 줘야 될까요? 이 사람도 줘야 되고 이 사람도 줘야 될까요? 이 사람만 주고 알아서 해라 할까요? 이 사람만 주고 알아서 해라. 네가 알아서 해라. 이 사람은 무시해요? 이 사람도 무시하고요? 아니에요. 다 평가를 해야 돼요. 다 평가를, 다 수용이 되는 거니까. 다 수용되는 거, 이것만 수용되는 게 아니라 다 수용되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얘대로 땅값 다 주고, 얘는 얘대로 지상권 가격 다 주고, 얘는 얘대로 임차권 가격 다 주면은, 그럼 옆에 아무것도 없는 깨끗한 상태의 땅 수용하는 거하고, 얘 수용하는 거하고, 다른 조건이 똑같다면, 이거보다 얘가 보상금 훨씬 많이 나갈 거 아니에요. 그럼 말이 안 되죠? 그렇게 하진 않아요. 일단 소유권 평가를 합니다. 소유권의 가치가 10억이다. 지상권의 가치를 평가합니다. 이게 2억이다. 임차권의 가치를 평가합니다. 5천만 원이다.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얘한테는 2억을 빼고 주는 거죠. 얘한테는 5천을 빼고 주는 거죠. 얘한테는 5천을 주는 거죠. 그럼 결국은 얼마 나가는 거예요? 보상해주는 쪽에서는 10억 나간 거죠. 여기 8억 나가고 여기 1억 5천 나가고 여기 5천 나가니까. 근데 이렇게 하려면 일단 평가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각각의 가치를 평가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 개의 물건에 여러 개의 권리가 동시에 병존할 때 각각에 대해서 가치가 형성될 수 있어요. 됐나요? 예, 그런 물건, 그런 얘기예요. 권익에 대한 데가.
그 얘기가 두 번째고요. 그러니까 좀 구별을 해야 된다면은 그 첫 번째 항목과 두 번째 항목 정도, 이 정도 구별하면 되는 정도예요. 그거는. 그리고 이제 뒤에 부동산 가치 또는 가격 제 원칙으로 넘어가면 돼요. 이 부동산 가격 또는 가치 제 원칙은 시간이 지금 조금 이르긴 한데 시작하면 조금 많이 가야 되니까 바로 쉬고 하겠습니다. 미리 좀 쉬고 하겠습니다.